이제는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금융주는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패닉셀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금융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봅니다. 2차 전지 여전히 사도 되는 종목 남아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뭐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동결하게 된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물가가 근원 CPI가 제대로 좀 안 잡히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니까 금리 더 올릴 것이다 하면서 시장이 좀 위축받은 게 있었는데 좀 그거랑은 반대 그림을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좀 어떻게 그럼 영향을 받을까요? 저번에 작년 10월 말쯤에 영국 연기금 사태가 터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졌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 4%. 미국채 금리가 4%를 건드리면 자꾸 뭐가 터져요. 신기하게 터지는데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채 금리 4%는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4% 넘으면 자꾸 뭐가 터지네. 그러면은 한계 금리는 미국채 금리로 4%라 보니까 이제 그 이상 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마침 이제 CP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가를 그래도 못 잡는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는 넘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3.8, 3.9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상태로 갈 것 같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CPI까지 빨리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올해 안에. 이제 뭐 물가 잡혔는데 굳이 금리로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업들이 튼튼할 줄 알고 잘 견딜 줄 알았는데 막상 미국도 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최적정 황금 비율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인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따라가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미국도 저렇게 좀 과하게 올리더라. 저러면 탈난다니까 이러면서 한국처럼 0.25씩 야금야금 가는 게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동결을 해놓은 상태로 미국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국도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서서히 금리 인하로 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2019년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그럼 그에 맞춰서 올해 주식시장 좀 전망 어떻게 보시고 지금 뭐 이 타이밍에 주식 사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탈이 나서 쓰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탈이 나서 쓰러진 건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좋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랑 결국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경착륙이 왔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 봐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어딘가 한쪽을 택하고 들어가는 거는 더 5대5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금융주는 좀 사고 싶어요. 아, 지금 금융주를? 오히려. 왜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특정 업종 섹터가 확 내려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금융업들은 잘 안 내려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수 추종을 많이 합니다. 코스피 떨어지는 만큼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은행의 문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금융 관련주들이 좀 힘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싼 타이밍에 은행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 무서워서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패닉셀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금융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봅니다. 보통 금융주는 그 나라의 GDP 성장률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에 특이하게 문제가 없는 한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한국에 있는 금융주들은 PE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이제 ESG에서 G에 대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배당을 마음껏 해주지 못하고 대출 금리나 이런 것도 나라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껏 이제 민간 경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좀 단점이 하나 있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배당이 한 지금 가격으로 한 5% 정도 나와요. 지방은행들 기준으로. 그리고 계속 GDP가 우상향하면서 그거를 잘 추종하고 있어요. S&P 500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미국 은행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소장님도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자시잖아요. 요즘에 주식 운용하실 때는 어떤 좀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은 열심히 사서 모으는 데만 생각만 하고 있고요. 아, 지금 계속 사오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예 없고 자산만 운용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그게 저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근데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계속 더
네.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동률이 떨어지는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27년쯤 되면은 그냥 다 팔고 쉴까? 27년이요. 예. 2023년이죠, 지금. 네. 27년이면 이제 앞으로 한 4년 뒤쯤에는 야, 주식도 쉬고 부동산도 쉬고 다 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한번 또 상승장이 온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승장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다음번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좀 수익 높은 투자들을 거의 다 접고 그냥 진짜 안전한 주식들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모르지 뭐 저기 코카콜라, 스타벅스 이런 거나 주식 100%로 채우고 아니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노후를 준비하시나요? 아직 나이가 30대 아니신가요? 30대 중후반이시죠? 27년 이후에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를 좀 찾아보는 중인 거죠. 한 5년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금으로 그럼 뭘 사고 있다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 사야 될까? 올해 유망 섹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섹터로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사야 되는 주식은 네. 버핏형이냐 피터린치형이냐. 버핏 스타일은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은행주라던가 배당주라던가 이런 쪽들이었던 거고, 피터린치는 턴어라운드 투자. 정말 그 염라대왕까지 악수하고 사인하기 직전에 살아서 돌아오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적자기업이 흑자기업 되는. 네. 2020년을 좀 철강주 같은 거. 철강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보통 텐베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심한 장이고 죽어나갈 것 같은 업종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이런 장에서 내가 그냥 평온한 허쉬나 스타벅스 이런 거 사고 있는 것보다는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를 하면, 턴어라운드 피터린치 만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 텐베거라는 게 있어요. 10배짜리. 아마 지금 사는 것들이 이제 한 몇 년 뒤에 10배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은 10배짜리를 과감하게 노려보는 투자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턴어라운드, 텐베거, 10배짜리. 많죠. 엄청 많죠. 근데 10배는 솔직히 약간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한 3배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갔다 보면은 우연히 얻어 걸리면서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10배, 4배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러니까. 진짜 의외의 것들. 그러니까 많아요. 뭐 건설주도 엄청 싸요. 그러니까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거. 그거 뭐하러 투자해? 버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서도 해외 건설주. 해외 건설주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게 2011년 불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동으로 거의 뭐 많은 돈들이 쏠려갔기 때문에 아람코가 번 돈이 빅테크 기업 22년 순이익보다 더 많아요.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중동이 돈을 받았으면 중동이 어딘가 돈을 쓰겠죠. 그럼 해외 건설 뭐 이런 것들일 거고. 그리고 아직은 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조선 관련도 나름대로 영향이 좀 있을 거라 봐요. 텐베거까지는 안 봐요. 근데 그래도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철강 같은 경우도 10배를 생각하고 투자하면 다 아닌 것 같고 한 3배? 2-3배 정도 보면 몇 년 정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고, 일반적인 이런 것들에다가 아까 뭐 이제 로봇 관련 것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면 또 손 안 돼요. AI도 손 대고 싶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 마지막 남은 하이테크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기술주 오를 건 다 올랐습니다. 2020년 때부터. AI랑 그때 로봇이 안 올랐던 이유는 하나예요. 저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게 아직 AI 한참 멀었어. 로봇 한참 멀었어. 양산되려면 멀었어라고 하다가 챗 GPT 보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죠. 안 멀었구나. 자율주행인가요, 남은 거? 자율주행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우주는 사람들이 하이테크의 끝이지만 저게 돈이 돼? 그리고 한참 멀었어. 그래서 싸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올 여름쯤에 뭐 이벤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때 와, 우주가 멀지 않았네? 가까이 있었네? 이럴 때 주가들이 치솟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는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 많이 올랐어요. 조금 아쉬워요. 많이 올라서 조금 손대기 좀 그런데 우주가 뜨고 항공이 뜨고 이제 이런 것들이 뜨면은 뭐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뜨는 세상이 됐거든요. GE가 아주 동무대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뭐 비행기, 항공기 엔진 다 GE. 전투기 엔진 GE. 여기도 뭐 이제 항공기 관련돼서도 이제 뭐 추진체라던가 이런 거 다 GE.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GE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돈 될 만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소형 원자로나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갔을 때 되는 것 같지만 요거는 조금 기업이 캐시를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요거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미래같이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수소. 사우디 아람코에서 이제 많이 또 하고 있는데
수소를 수출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기를 수출할 수는 없어요. 애석하게도 전기는 ESS로 저장한 다음에 해외로 뭐 배에 싣고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배선망을 쫙 깔아서 수출해봤자 전기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손실이 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수소는 수출이 돼요. 암모니아로 치환해서 수출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걸 가지고 석유 다음에 모델링을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건 한 10년 넘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멀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매력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좋게 보신 다음에 이제 예. 주도는 우주인 것 같은데, 예. 이제 뭔가 우주라고 하면 뭔가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어떻게 봐야 많죠. 예, 미국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꼭 우주선을 만든다, 우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주선도 부품 회사들이 각자 뛰어난 글로벌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들 그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형태인 거예요. 이것들이기 때문에 G라는 회사가 되게 수혜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나사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언급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뭐 공부하다 보면은 좀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챗GPT나 AI 로봇 이쪽에 아직도 뭐 사도 되는 종목 남아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상승세는 언제쯤 좀 끝날까요? 솔직히 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 다음에 사요. 오르면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면은 리스크는 내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렇죠. 싸게 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시간의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오른 다음에 사는 사람은 비용의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리스크를 질래라 그러면 차라리 시간의 리스크가 낫다라는 거죠. 좋은 말이네요. 언젠가 오를 놈 그냥 사놓고 지뢰밭 깔아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내가 지뢰밭 위에서 야, 시간의 리스크를 가질 것이냐, 네. 가격의 리스크를 가질 것이냐. 근데 대부분 가격의 리스크를 가지는 이유는, 자, 한 달 동안 100% 올랐으면은 또 한 달 동안 앞으로 100% 또 오를 것처럼 보여요. 방향의 지속성리를 생각해요,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최고점일까? 네. 2배 되면 10배 된다, 10배 되면 100배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욕심이 부려져서 그러는데, 오른 거를 안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주식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앞으로 뭐가 오를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싸게 사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기다리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틀린 거 아닌가? 그럼 나 스스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주식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와의 싸움과 나의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오른 거는 다 그냥 제껴요. 오르면 좋아도 안 사요. 그냥 올랐으면 그 오른 산 사람들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그걸 비싼 가격에 사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느냐. 저 싫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올해 1분기 누가 뭐래도 가장 주도주는 이제 2차 전지가 될 텐데, 2차 전지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몇 년도부터는 이제 2035년인가요? 40년부터는 이제 일반 휘발유차 이런 건 나가지 못하고 전기차로만 가니까 산업 성장은 확실한 거다. 사실 이걸 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여전히 사도 되는 종목 남아있나요? 없죠. 다 올랐죠. 오른 것들은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업도 좋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성격상 2차 전지는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뭐 전기차 계열이 다 그렇겠죠. 양극재, 음극재, 뭐 2차 전지, 자동 전기차 다 좋은데 앞으로 한 2035년까지는 엄청난 성장중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굴곡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보통 투자자들은 그 굴곡을 못 견디는 거죠. 뭐 최근만 해도 많이 털고 나갔을 거예요. 2차 전지 한창 주가 하락할 때. 전기차 주가 하락할 때 다 털고 나가고 다시 오르고 나니까 맞네. 이제 다시 비싼 가격에 또 사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기가 막히게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10년 투자하면 분명히 2차 전지 주가 10배 됐다 한들 내 계좌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피터 린치 펀드 예시를 들어드리면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30%에 가까웠어요. 단 한 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 고객의 50% 이상이 손실이 났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럼 내 2차 전지든 뭐든 간에 이게 확실하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업을 택을 하시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는 단기 투자, 스윙 투자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의 사례를 보면은 그 업종이 발전한다고 해서 꼭 그 기업이 돈을 벌라는 법은 없어요. 태양광에서도 보면은 그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주가는 다 내렸습니다.
뭐 OCI만 해도 예전에 2011년에 66만 원 찍고 남자 주식. 예, 지금 9만 얼마인데 저도 기억하죠. 제가 66만 원에 매도해 본 사람이니까 2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 뒤로 가격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OCI라든가 뭐 태양광 시장은 안 커졌냐? 엄청나게 커졌죠. 예, 그래서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조금 이제 길게 봤을 때 네. 갈 수 있는 AI, 뭐 로봇,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주식의 특징은 뭘까요? 이런 이제 건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주식은 그 산업이 간다고 모든 회사가 가는 건 아니니까. 해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쉐어하우스 사업했을 때 느꼈던 건데 제가 성공하니까 바로 그 아파트에 난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해자 전략은 뭐였냐면 최저가 전략을 썼어요. 저는 영업이익률을 20% 낼 수 있는데 상대방들은 다 적자가 나는 가격대까지 맞춰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못 견딥니다. 가격적인 해자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비용적인 해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장 영업이익률 높게 내고 있죠. 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전기차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죠. 테슬라랑 가격을 맞추다 보면 나는 적자가 나니까. 그럼 돈이 안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견디다 떠납니다. 태양광에서는 이런 가격적인 해자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고, 두 번째는 기술적 해자라는 게 있죠.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전략인데 5나노, 3나노 점점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들이 그 기술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적인 해자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기기에 쉽지 않다라 보고 기술적인 해자로 가야 된다라 봐요. 근데 이 기술적인 해자로 가려면 앞으로 산 넘어 산이에요. 반도체도 20년, 30년 호황이 오면서 여기는 성공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해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이 반도체 기술이 주춤할 때 일본이 치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쌍망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일본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걸어버려가지고 일본 반도체들이 싹 죽었어요. 그 틈에 한국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와서 대만이랑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이랑 뭐였냐면은 죽음의 기술 경쟁이 들어갔죠. 아, 치킨 게임인가요? 예, 보통 기술 개발 양산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 앞에 있으니까 내가 기술 개발을 해도 양산을 해서 돈을 수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뭐 하냐면 돈 수거를 포기하고 기술 개발을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랑 기술을 하다가 앞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가격 후려치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다 가져가고 일본, 대만 회사들은 수익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이 무너지면서 한국이 거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아마 2차 전지에서 그런 싸움을 한 번은 해야 된다라 봐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한번 이제 서열 정리 한번 하러 가는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안 나오게. 우리 배터리는 800km 갈 수 있는데 한 번 충전하면 너네는 아직도 400km대야? 니네 못 쓰겠네. 시장성 없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전 세계를 제패한다라 그러면은 한국 배터리만의 어떤 완전 독점되는 시장, 완전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면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격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선두니까 되게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 반도체 게임에서도 봤다시피 기술적인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상황에서는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누가 더 갑자기 더 훌륭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더 뛰어난 기능과 성능을 만들어낼 거냐. 대표적으로 뭐 그때 애플카라던가 구글카라던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과연 테슬라를 살 것인가. 그 애플이나 이제 구글카에 나오는 그 엄청난 기술적인 해자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아직 그 싸움이 한 번 남아있죠. 그리고 브랜드라는 해자가 또 있어요. 초콜릿 보면 1,000원짜리 있고 4,000원짜리 있는데 그 허쉬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허쉬 초콜릿 사 먹습니다. 스타벅스도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있고 스타벅스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그냥 스타벅스 사 먹고 싶은 사람들은 사 먹어요. 애플이 그래요. 아이폰이. 이제 아이폰처럼 테슬라가 브랜드 해자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은 가격적인 해자랑 브랜드 해자가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약간 우위에서 밀려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브랜드 해자를 가져가지 못한다.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카가 나왔다. 그러면은 브랜드 해자에서도 흔들릴 수 있고 기술적 해자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가격적인 해자는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다른 핸드폰 120만 원인데 아이폰 170만 원에 나와도 잘 팔리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기술적 해자랑 브랜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 봐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완벽히 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좀 그래도 다른 지금 나온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유리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